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얼마 전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얘기한 것 같은데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자, 2022년 유독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국제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고 또 다가오는 2023년에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신 분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재묵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함께 롱테크를 시작하신 분이니까 뭔가 좀 한 말씀 하셔야죠. 앞으로 더 번창하셔서 국제 뉴스를 좀 선도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많이 그러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뭐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빼고 있냐? 자, 저희가 오늘 마련한 순서는요. 일단 2022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저랑 이재묵 교수랑 1위부터 5위까지 좀 뽑아봤습니다. 서로 각자 다르게 뽑았기 때문에 아마 뭐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약간의 순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저 5위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5위 뭘로 뽑으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국내외 그 주요 언론들의 10대 뉴스를 찾아봤어요. 뭐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근데 뭐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월드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언론사도 월드컵을 뽑지는 않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내가 보기엔 주류 언론이 국내외를 망라하고 대중의 시각으로부터 좀 괴리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대중의 시각이었다면 월드컵 뽑았을 거다. 월드컵이 제가 보기엔 탑10에 들어가요.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월드컵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또 카타르에서 월드컵 개최하는 게 맞는가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많았고 또 뭐 아시아 팀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제 정치나 경제 뉴스로 위주로 갔으니까 저도 이제 정치 경제 위주로 하면 저는 첫 번째로 꼽은 거는 그 남미에서 이제 룰라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 거 컴백한 거 하면서 이제 소위 이제 핑크 타이드라 그러죠. 보면은 뭐 이제 그 완전히 레드는 아니고 중도 좌파들의 선전 멕시코에서 오브라도로 그죠. 네, 그다음에 오브라도르. 뭐 칠레 그다음에 얼마 전에 탄핵된 페루의 카스티오 그다음에 이제 룰라까지 해가지고 남미에서 주요 국가들에서 그 중도 좌파들이 다시 이제 그 부상하고 있다. 콜롬비아도 그랬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여기랑 또 같이 저는 언론사들에서 많이 뽑진 않았는데 같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유럽에서의 극우파들의 어떤 부상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이탈리아 여자 총리 이름이 뭐죠? 잘 아실 것 같은데. 멜로니. 그죠. 네, 조르자 멜로니. 조르자 멜로니도 그렇고 스웨덴에서도 보면 우리가 스웨덴 하면은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할 때 뭐 삼인주의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본산 하면서 굉장히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닮고 싶은 나라 많이 얘기했었는데 복지 강국했는데 이번에 스웨덴 민주당 해가지고 그 우파 연합이 또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에서도 이번에 또 보면은 뭐 르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볼 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미중 패권 경쟁하면 신냉전 막 나오긴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저는 남미나 아니면 유럽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럽과 남미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조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중과 함께하는 우리 정치학자 이재묵 교수님은 사실은 월드컵을 꼽고 싶었지만. 그렇죠. 남미. 왜냐면 월드컵도 딱 남미하고 프랑스. 저 뭐야 그 아르헨티나랑 프랑스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두 나라가. 근데 원래 월드컵은 남미랑 유럽이랑 자주 붙긴 해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만큼 그치. 남미랑 유럽이 전 세계 어떤 그 비단 정치 경제 무대뿐만 아니라 스포츠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5위로 꼽은 거는 처음에 이제 엘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뽑았거든요.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는 엘자베스 여왕뿐이 아니고 올해 이렇게 서거한 좀 약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혹은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이 꽤 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고르바초프도 사망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또 이제 아베 전 총리가 그렇게 갈 줄은 정말 몰랐는데 생각보다 일본의 경호 시스템이 굉장히 느슨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일본 생각하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나라로 많이 알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그 유람선도 그렇고 예, 예, 예.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일본 하면 소니 아이와부터 해가지고 막 일본 거 참 워크맨. 좋아하고 했는데 그 일본이 예전에 우리가 알던 일본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떠나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한 시대가 좀 시대가 끝나는 저물고 네, 그런 예.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드디어 찰스 왕세자는 찰스 3세가 됐구나. 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찰스 3세가 됐고 그래서 뭐 중간에 또 찰스 3세가 되면은 이제 뭐 영국은 여왕일 때 혹은 예. 이제 여자가 다스리고 있을 때 되게 잘 됐다. 뭐 예. 엘리자베스 옛날 여왕이나 뭐 엘리자베스 2세 뭐 마가렛 대처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했었는데 뭐 찰스 3세가 워낙에 트레인이 된 사람이라 갖고 예. 큰 문제 없이 잘 끌고 나가는 것 근데 같긴 이제 해요. 트레인이 이제 왕세자로서 트레인된 거랑 또 아니 근데 너무 말기에는 여왕님이 너무 힘드셔 갖고 예. 많이 했대요. 예. 본인이 다시 많이 근데 얘기 했다. 들어보니까 저기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음. 뭐 화폐부터 해가지고 모든 표현들이나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길거리에도 뭐 여왕폐하 만만세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맞아. 캐나다 돈에도 여왕 그렇죠.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여왕 그 얼굴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꿔야 되네. 그 돈을 다 찍어내는 것도 돈이고 거리마다 장식돼 있는 것도 돈일 텐데. 헐 메이저스티에서 이제 그렇죠. 히즈 메이저스티 메이저스티를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또 이게 보면 사실 우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그 저기 뭐냐 어떤 로얄티가 떨어져가는 왕실에 대해서 중심을 잘 잡아주신 분인데 과연 영연방 전 세계 영연방 국가들이 과연 잘 유지가 되고 계속 로얄하게 영국에 대해서 영연방을 유지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약간 걱정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죠. 왜 걱정해요? 제가 걱정할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의외로 네. 또 몇몇 국가들이 있었죠. 네. 바베이도스였나? 예, 네, 예. 그런 그 섬나라들이 몇 섬나라들이 좀 명이, 있긴 예. 했었는데 뉴질랜드에서도 얘기가 나왔다 그러고. 얘기는 나왔는데 네. 저신다 예. 그 총리가 별로 그냥 당분간 근데 남아 있을 거라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보면은 그 국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규모가 작다거나 존재감이 없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의 레거시라는 거를 같이 가질 때 어떤 장점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영국의 어떤 과거 안 좋은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었다 너무 그 왕실이라는 게 너무 과거 유물 같은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같이 교차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늘 만약에 투표할 때랑 일주일 후에 투표할 때랑 막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결국은 영국이 얼마나 잘 나가냐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인 것 네, 같습니다. 잘 나가면은 네. 영방에 있고 싶고 그렇죠. 못 네. 나가면은 네. 괜히 그냥 뭐 있어봤자 스티그마만 되고 막. 만약에 제가 보기엔 잉글랜드가 그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라면 기분 나빠요. 제가 예전에 영국 대사님 인터뷰를 네. 했을 때 그때 물론 이제 영국 대사님이니까 정부의 이제 공식 대사니까 그렇겠지만은 제가 모르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 그랬더니 딱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붙이더라고요. 유나이티드 킹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라고 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보통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하면은 그 하나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래도 이제 월드컵에서는 웨일즈가 떨어졌지만 잉글랜드가 선전했는데 프랑스랑 해서 떨어졌죠. 그렇죠. 네. 거기서 만약에 프랑스 이기고 결승까지 갔다면 제가 보기엔 영연방한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줬을 텐데 뭔 소리야? 스포츠가 하나 되는. 예? 그 아르헨티나 붙는 거야? 그러면 영국이랑? 예전에 보면 포클랜드 전쟁도 있고. 86년도에 그렇죠. 붙었었죠. 둘이 네. 붙었으면 굉장히 그렇지. 뭉치면서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아 그때는 이제 마라도나의 신의 손으로 이겼었잖아요. 그렇죠. 뭐 역시 월드컵이다. 생각해보면 이거 월드컵이야. 대중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맞아요. 네, 일종의 전쟁이니까. 예. 자, 그러면은 5위는 이제 우리 이재묵 교수는 남미에서의 핑크 스타일을 뽑아주셨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반대로 우파가 굉장히 선전을 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엘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이제 여러 이제 큰 인물들이 서거를 하고 사망을 했었던 얘기를 뽑았습니다. 그럼 4위는 뭘로 뽑으셨는지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저는 미국 중간선거를 뽑았어요. 예. 저는 사실 미국 중간선거를 5등 안에 넣고 싶었는데 제가 미국 중간선거 때문에 여기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너무 사람이 참신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번 아까 말씀하셨던 아베 신조의 피격 사망을 뽑았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예. 아니 저는 사실은 이 중간 선거가 그때 우리가 뭐 2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뭐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 하면은 이제 선거를 했을 때 이렇게 약간 기준이 되는 주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바로미터다, 풍향계다, 뭐 자주 나왔던 게 뭐 뉴햄프셔라든지 예. 그리고 요새는 약간 좀 벌써 지난 선거부터는 끝발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오하이오라든지 예. 뭐 오하이오를 이겨야지 미국 선거를 이긴다 이랬는데 그 주들의 어떤 중요성이나 뭐 이런 게 상징성이나 이런 게 이제 끝나지 않았나. 미국 정치 좀 풍경이 바뀌고 있는 게 맞아요. 보면은
아마 인구 구성도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맞아, 것이 아마 맞아. 점차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인물적으로는 사실 19세기 후반에도 미국에서 보면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프로그레시브 그 운동도 있었고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가 나오면서 뭔가 변화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번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많이 까먹었고 예. 예. 내년 뭐 후보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거는 또 누가 또 이코노미스트 기사 보내준 거 보니까 디센티스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섭다고 얼마 전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뭐 좀 두고 봐야지 예, 예.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있고 그래서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로 지금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게 누가 뭐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애리조나. 아, 예. 네, 애리조나하고 뭐 위스콘신 같은데 뭐 예. 펜실베니아 이런 게 굉장히 펜실베니아도 중요해지는 것 그렇고. 예. 같고 뭐 조지아가 또 의외로 예.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되겠다. 거기는 대부분 다 완전히 남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 남부라는 네. 게 결국은 인구 구성의 변화가 맞아요. 중요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네. 차이가 좀 크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떤 그 스윙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많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조지아 같은 데는 이제 동부 쪽 위쪽 뭐, 예.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너간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주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띄어서 중간 선거 결과도 놀라웠지만 예.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패배할 거다라고 예. 했었는데 공화당이 오히려 사실상의 패배에 가까운 예.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도 놀랍지만은 앞으로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제 그쵸. 정치 어떤 색깔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근데 거다라는 이번 생각이 선거 결과가 들더라고요. 민주당에게 바이든에게 약이 될지 아니면은 그 어떤 패착이 될지 한번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아마 출마를 대선에 할지 안 할지를 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하는 쪽이 아닐까 뭐 예. 생각이 들긴 해요. 자 4위로 이제 꼽으셨던 것이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주변에 너무 사람도 없었고 경호원도 약했고 일단 아베 하면은 그 헌정사상 일본 최장 총리였잖아요. 그쵸. 보면은 그리고 또 보면 굉장히 그 일본 자민당 내에서 굉장히 다수 막강했대. 막강 그 지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총리 부인이 굉장히 친한파 뭐 예를 들면 뭐 배용준 좋아한다고 그다음에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나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강렬했는데 그렇게 쉽게 죽을 줄 몰랐고 또 거기서 중요했던 게 우리가 보면은 통일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통일교. 저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교는 사실 뭐 문선명 씨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그 통일교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어느 정도 있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요새 뭐 총기 가지고도 아드님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 정도인 줄 알았지만 일본에서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큰 단체였는가. 뭐 요새도 뭐 기사 찾아보니까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자칫하면 해산 명령이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세다. 사실 우리 주변에 통일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좀 아니 전 아닌데 뭐 대학도 있고 교육단체도 많고. 그렇죠. 대학도 있고 나 그쵸. 그 뭐지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그 리틀 엔젤스 무슨 맞아. 뭐 근데 경복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예.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통일교였던 아이들이 있었구나라는 예. 게 있어요. 근데 뭐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다 통일교는 아닌데 전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재단이 그쪽이지. 영향력이 강했는가 저는 다시 한번 놀랐던 것 같아요. 워싱턴 타임즈인가요? 타임즈. 예, 그죠. 그래갖고 뭐 통일 영향이 상당하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에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일본에서 보면은 그 전통적으로 일본은 방어 위주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그 북핵 기업이 고조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면서 그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격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사실 보면은 과거 그 20세기 초에 안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기억이 있고. 그래서 물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 요새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아마 반중 정서가 반일 정서부터 크긴 하지만은 이런 그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시진핑의 3년임 거기다가 일본에서의 다시 뭐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동북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 신냉전과 관련해 아까 또 고르바초프 얘기하셨잖아요. 보면은 고르바초프 하면 사실 냉전이 해체 이런 거 떠오르는데 다 그런 분들이 저물면서 이제는 다시 신냉전이 한반도 주변에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약간 불안함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전혀 안 불안해 보여. 너무 편안하게 너무 불안함을 편안하게 불안함? 그렇죠. 근데 그 식냉전이란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쓰는 거를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을 쓴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어떤 그 경찰 국가 같이 이렇게
독주하던 시대는 점점 저무는 것 같은. 그거는 끝났죠. 그러니까 예. 냉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단극 체제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유니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되게 갈라져서 한쪽은 이제 미국이 끌고 가는 이제 진영이 아직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그 반하는 이제 진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진행될 예.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일이긴 불확실성이 한데 너무 크고 네. 어저께인가도 보니까 푸틴이 시진핑한테 전화해서 결국은 나의 친애하는 친구요 뭐 이랬다며요. 기댈 친구는 거기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어. 생각이 했다 그랬던데. 예. 만만치 않을 텐데 거기서 예. 별로 글쎄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동북아 정세가 뭐 예사롭지는 않다라는 얘기. 뭐 거기에 사실 뭐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예. 여러 가지로 뭐 이런 얘기들. 한국에서는 또 펠로시 방문했을 때 왜 그렇게 만나지 않았느냐 얘기가 많았죠.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도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제약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펠로시 의장은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럼요. 네. 이게 뭐 사수당이 아닌데 이제 뭐 예. 물론 이제 뽑아야 되긴 한 선출은 하긴 했는데 예. 뭐 공화당에서 이제 케빈 의장이 나오고 맥카시. 해가지고 예. 케빈 맥카시가 나올 거고. 자 그럼 3위를 꼽아보도록 하죠. 3위로 뭐를 꼽으셨어요? 저는 3위로 아까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 피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피격? 엘리자베스 여왕이 피격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 엘리자베스 서거. 예. 이걸 따로 떼서 얘기를 하셨구나. 예. 어떤 의미였어요? 이 교수님한테? 그냥 뭐 거의 98세까지 사셨잖아요. 보면은 그분의 삶 속에서 20세기에 파란만장했던 어떤 세계사가 다 배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진짜 아까 우리 김지윤 박사님 선배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세대가 저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예전에 다이아나 왕세자비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사망했을 때 고집의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건 이제 단순히 네. 이제 보면 저희가 볼 때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어쩜 저럴 수 있냐. 냉정하다. 뭐 이런 거. 고부간의 갈등이 있겠죠. 그거는 뭐 왕실을 떠나서 뭐 누구나 다 사실 보면은 뭐 사실 뭐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여긴 제 딸 같아요 이런 말 한다는 게 사실 보면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딸 같아요 하는 거. 딸 같으면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보면은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다 알았을 거 아니 남편 찰스 왕세자가 누구죠 거기 부인 카멜라 그런 관계 부정한 관계를 그렇죠. 예전부터 뭐 워낙 오래된 관계였을까 그렇죠. 거기는. 근데 이제 반대를 해갖고 결혼을 못했던 거고.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래갖고 너무 냉정하고 또 영국 왕실 측에서 뭔가 말을 안 내놨어요. 그때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정말 아이돌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왕실 없애라 어쩌고 막 말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여왕 발표가 있었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거를 약간 데자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누구예요 케이트 미들턴인가요? 네. 첫 번째 며느리죠. 다이애나 왕자. 첫 번째 며느리라면 마치 두 번째 있는 것 같잖아. 아니 둘째 아들도 있으니까 해리 왕자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했던 반지를 끼고 중요한 자리 나왔다고 한번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래갖고 약간은 좀 그런 영국 대중들이 어떻게 보면은 왕실에 대해서 갖던 어떤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되살리고자 케이트 미들턴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윌리엄 왕세자는. 그게 케이트 미들턴이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윌리엄 왕세자. 그래서 별명이 그러니까는 윌리엄 부인 되고 싶은 사람 뭐 약간 이랬었어. 해바라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사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학생 때부터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사귀었는데 근데 또 왕자잖아. 그러니까는 얼마나 또 붙는 또 여성들도 많고 또 지금은 약간 세월이 느껴지지만은 그때도 잘생겼었거든요. 키도 크고. 지금 머리가 조금 좀 많이 듬성듬성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인기도 정말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왕자님이니까 또 대학 들어가서 좀 놀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고 근데 정말 해바라기처럼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야 인간승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려나. 하여튼 그랬는데 되고 나서 왕실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아요. 대중과의 스킨십이 사실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민이잖아요. 네, 평민 출신이고. 출신이었지. 중요하죠. 이러니까 되게 이상하다. 우리도 평민인데. 하여튼 저는 마음속으로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굉장히 국민들하고 친했다는데 다이애나 왕세자비 집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정말
뼈대 있는 백작 가문이었기 때문에 뭐 깐깐한 시어머니가 알아서 잘 간택했겠죠. 뭐 도와준 여자를 반대했으니까. 예. 그래서 케이트 미들턴이야말로 정말로 평민 출신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다 예. 귀엽고 뭐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 그에 반해서 해리 왕자는 이제 또 미국 가서 뭐 잘 살겠죠. 저는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이 행복하다면은 뭐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어차피 왕이 될 기회가 없다면은 자유롭게 살면서 보면은 어차피 해리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윌리엄이 아이 둘을 그쵸. 낳잖아요. 그 둘을 낳으면서 순위가 이제는 완전히 밀려난 거죠, 거잖아요. 사실은. 두 번이나 예. 더 앞에 예. 꼈으니까 보면은 그럴 바에는 뭐 헐리우드 가서 재밌게 살고 이렇게 미국에서 자유분방하게 살고 그리고 삶도 달랐잖아요. 보면 그 해리 같은 경우에는 참전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라크 전쟁에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형제가 상당히 성형이 되게 다른 예. 것 같아요. 예. 윌리엄 좀 차분하고 좀 예.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3위로 엘자베스 예. 여왕의 서거 그리고 한 예. 시대가 저물었다라는 것을 꼽아 주셨습니다. 예. 저는 3위로 이란을 꼽았어요. 아 히잡 예. 시위. 예. 예. 지금도 사실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예. 하고 뭐 얼마 전에는 이제 사형 집행까지 있었고 그게 되게 예. 좀 잔인하게 이루어져서 사실은 공개처형으로 이루어진 이란의 거잖아요. 유명한 배우도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기사 나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번에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이란 축구팀들도 가서 뭐 거기서 그 안에서 서로 대하는 것이 예, 원래 예, 달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국가를 예, 이제 그쵸. 부르지 않아가고서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정부 측에서 뭐라고 막 예, 돌아가면 협박하고. 잘못될 거라고 예. 얘기가 나오고 막 이미 한 명은 사형 선고 받을 거라는 얘기가 와. 나오고 있어요. 열심히 뛰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란이 그럼 시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그다음에 뭐 정말로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이슬람 혁명처럼 크게 뭐가 전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보면은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고 보면은 그 테헤란이 보면은 그 중동의 팔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때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하면서 폐허가 됐지만은 저희 학교에도 보면 이란학과 선생님들 만나보면은 가보면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유달순 교수님이? 유달순 교수님도 있고 여성 교수님도 계신데 되게 좋다 그러던데 그분들은 근데 굉장히 그 미란이 아니죠.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 예민하더라고요.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좋을 때, 그러니까 오바마 때 보면은 그 이란 핵협상 타결됐을 때, 자 됐다. 우리 애들 취업 잘 되겠다. 왜냐면 이란학과 이제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어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야 진짜 좋은 교수님들이다. 왜냐면 이게 보면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그쵸.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예, 전 세계적으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들어올 것 같고 굉장히 그랬다는 그치. 얘기하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역삼동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한때 좋았죠. 또 우리 이란에 그러니까. 가면은 테헤란에 서울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은. 그래서 들었어요. 굉장히 이게. 좋은 더 우리랑도 가까워질 수 있는 나라인데 보면은 그 신정 체제 때문에 이번에 이게 자리라는 게 또 입장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좀 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핵합의를 사실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끝난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이 영상이 찍힌 거는 사실 10월이었어요. 10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 그 유세 뭐 이러고 다니고 그럴 때 한 여성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근데 액센트가 약간 있는 거 보니까 이란계 뭐 미국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란 핵합의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미국 유권자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란계 미국인밖에 없겠지 뭐.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데드란 말을 써요. The deal is dead라고 했나? 예. 그러니까는 이 이제 여성은 물론 이제 뭐 지금의 이란 정치 체제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이란 국민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맞는데 그런 이란이 가지게 되는 그 핵 무기는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고선 백악관 측에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인 뜻은 이제 가끔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하면은 백악관 측에서 뭐 아니라든지 정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상 끝났다는 의미를 하는 거거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사실 북한도 그렇지만 이란도 그렇고 이제는 내부적으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은.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뭐 지금 시위대를 저렇게 사실 잔인하게 진압을 하는 국가와 그렇죠. 무슨 공개 처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국가와 대화를 한다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 못하죠.
뭐 그리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가치에도 안 예. 맞는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란이. 예. 그 드론 보내고 막 이런 예. 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이란하고 핵합의는 바이든 대통령 물 측에서 건너갔다.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재밌는 게 베네수엘라하고 요새 좀 다시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그러니까 11월 말 12월 초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는 그 제재를 좀 완화시킨다는 얘기. 그러니까 쉐브론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정유회사잖아요. 쉐브론에서 베네수엘라 그 산 원유를 뭐 개발하고 이거를 다시 이제 재개를 해준다. 다만 한 6개월 정도 이제 기한을 두고 완화를 시켜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기름값이 예. 너무 오르니까 지금.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거 뭐 녹화하기 전에 좀 오다가 보니까는 이미 쉐브론 배가 떠났대요. 베네수엘라로 석유 날르러. 그렇죠. 바이든이 사실 보면은 그 빈살만인가요? 사우디 왕자도 만나고 예. 했을 줄 사실 소득은 별로 없었죠.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 덕을 조금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하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미국 내 보수 측에서는 반발이 심해요. 뭐 이란도 이란이지만 베네수엘라가 저런 독재 국가는 무슨 뭘 한다고 저쪽 막 욕은 하는데 뭐 그것보다는 속으로는 그래갖고 원유 가격이 안정되면은 이제 2024년 선거에서 자기네 예. 공화당 측에서는 불리할 워낙에 테니까. 기름값이 중요하니까 예. 미국에서는.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예. 관계가 좀 정상화가 되는 정상화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조금 풀려가지 긴장 않을까. 관계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2위는 뭘로 꼽으셨어요? 저는 시진핑의 3연임. 그거 나랑 똑같다. 예. 뭐 일단은 어. 사실 미중 패권 경기도 중요하지만은 이웃 국가잖아요. 되게 중요한. 우리한테는 중국 여행객들이 이제 나올 거라 그러는데 예. 보면은 뭐 각 나라에서 그 중국 여행객들의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나왔는데 뭐 밀라노 여행객들이 있죠. 이래서 절반이 있다고. 확진자였다고 예, 예. 그러잖아요. 뭐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는 뭐 제주도나 이런 데로 들어올 수가 없고 인천공항으로 단일화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보면은 PCR 검사를 예. 강제로 하는 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비자 제한 조치도 나오고요. 단기 제한인데 지금 중국이 워낙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동방명주 이름이 참 아름다워요. 그 얘기도 있었고 뭐 그것도 있지만 참 기자회견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어디요? 그 동방명주 기자회견 돈 받고 한다며. 그렇게 임팩트 있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요. 한중 문화교로 뭐 친선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먹어봐야지 한번. 먹으러 간다고? 한번. 폐업했어. 아, 폐업했어요? 네. 아, 그리고 지도 찾아보니까 다른 지점도 있긴 하던데 다른 지점도 있어요? 관련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오기 전에 이 시진핑이 아이오와 시골에 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 왜 갔어요? 거기 왜 왔냐면은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잖아요. 그쵸, 예.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그 돼지 농장 이런 데서 일을 하셨대요. 했었대요. 뭐 일단은 등치가 크고 권력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압도되는 게 있어요. 근데 했었대요. 다시 했었는데 이분이 그럴 때 이제 선진 돼지 농장 문화를 배우려고 그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이오와 간 거예요? 주석으로 취임하기 네. 전에 미국 DC를 갔다가 네. 그 아이오와의 어디 그 굉장히 시골이에요. 제 기억이 안 나요. 술시티인가 이런 데가 기사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를 환대해줬다고 고마웠다고 그걸 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10년 만에 이렇게 진짜 원래 그 중국은 그 상하이방하고 그 공산주의 청년단 해가지고 양대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 후진타오랑 그 장쩌민이랑. 근데 이번에 뭐 후진타오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뭐 후진타오의 직계인 후추나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본인은 끌려나가고. 그쵸, 본인은 끌려나갔다고 해야 되겠죠. 모양새가. 끌려나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10년 만에 이렇게 장악을 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너무 세 보여서 혹시 저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늘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한 정치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이 3연임이라는 것이 사실 이 연임 제안이 1980년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 그 덩샤오핑 등소평이나 아니면 마오쩌둥 같은 뭐 반열에 올랐다고 말하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권력으로 따지면은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웃에 이렇게 큰 국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될 때 과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단순히 미중 패권 경쟁을 떠나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들다 보니까 이걸 꼽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는. 뭐 안정적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 사면임을 하면은 중국을 다른 나라들이 중국은 다 이제 망한다. 약간 이렇게 보는 것들은 망한다는 그렇죠. 말은 좀 그렇지만은 네. 예전과 같은 그런 성장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힘들 것이다. 그렇죠. 예, 사실 뭐 지금 같은 세대에서는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국가가 이렇게 한 단계 도약을 하려면은 그리고 미래에서는 이제 막 혁신이 자꾸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저런 시스템 하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후진타오 때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뭐 전부 다 엑스패트 이제 중국 간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게 많았고 2010년 뭐 이럴 때 근데 이제 시진핑 들어와서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또 그쵸. 코로나도 사실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후 처리라든지 뭐 외교 정책이라든지 뭐 방향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주변 국가들 전 세계를 사실 열받게 한 게 그게 있죠. 이제 우리 그 MZ 세대들 보면은 나오잖아요. 보면 중국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하다. 아마 중국 정부도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걱정한대요? 안 하는 것 안 같은데. 하는가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저는 근데 사실 물론 시진핑 3년임이 되면서 보면 중국이 과거와 다르게 국제적인 어떤 상호 의존 체제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걱정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보면은 이런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만과의 관계에서 양안 관계가 나빠지고 혹시 대만을 무리하게 어떻게 하려 그러지 않을까. 또 요새 미국도 대만을 굉장히 케어하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대만과 중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생기게 된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동북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사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대하는 뭐 그런 관점이랑 우리가 보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북한도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중국을 보는 거랑 우리나라가 보는 거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러시아를 보는 시각하고 유럽이 중국을 그쵸. 보는 시각하고 네. 비슷하다. 왜냐하면 그렇겠어요. 우리는 네. 뭐 러시아가 뭐 굉장히 뭐 위험하다. 푸틴이 뭐 독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약간 좀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유럽이 이제 중국을 그런 식으로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했던 게 보면 제일 컸던 게 사실 뭐 후쿠시마 원전이었잖아요. 보는데 우리 사실 그 전에 체르노빌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시대 때 보면은 뭐 원전이나 원자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떤 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은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리적인 어떤 근접성이라는 것이 그렇죠.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역사를 함께 해왔고 거기는 그쵸. 유럽은 뭐 러시아랑 어쨌든 간에 역사를 계속 해왔고 예. 우리는 또 이제 뭐 아시아권이니까 좀 달랐고 그런 역사 같이 한 역사가 좀 다르기 그리고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나 보면 싶기도 하고요. 유럽에 보면 러시아나 과거의 구소련 연방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듯이 한국에도 지금 보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중동포들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또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면. 중요한 거는 유럽도 바뀌었다. 유럽도 바뀌었다. 네. 유럽도 좀 많이 바뀌었고 영국이 이제 당연히 선풍장을 서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안 좋게 나와요. 그다음에 일단. 경제적인 의존도 줄이려고 줄이려고 많이 굉장히 많이 예,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호주는 뭐 거의 뭐 예. 다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다 먼저 때리고 예. 뚝 갚고 갈게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벌써 2020년인가부터 이제 그랬었으니까 그것도 계속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유럽에서의 분위기는 많이 바뀐 건 맞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같이 뭐랄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생각 가졌던 이런 거는 많이 사라진 건 맞고 사실 이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나왔을 때 예. 그래도 중국으로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유럽 국가들이 꽤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그 동맹 국가들 특히 유럽 막 때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중국이랑 손잡을까? 뭐 이랬던 국가들이 많았는데 인제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예. 근데 하나 좀 걱정은 저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국제기구라는 것이 보면 이번에 WHO도 그랬지만은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걸 그쵸.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보면 특히 이제 아무래도 그 평등하게 볼 때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국가가 한 표씩 갖고 있다고 할 때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OD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왔잖아요. 뭐 시진핑이 중국의 그 아프리카 국가들 대표들을 불렀을 때 다 오고 반응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과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대한 중국의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면 또 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쇠락하고 있는 기운이 있는데 물론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의 힘이 전 막강 뭐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은 국제기구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 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보면 그 아프리카 요번에 막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갖고 더 열심히 챙겨야 되지 좀 않을까. 챙기고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새 들어갖고. 예. 근데 그 ODA를 보면은 전 사실 ODA 전문가 아니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많이 했긴 했어요. 중국식의 ODA가 바람직하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코 깨는 ODA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 이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ODA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정말로 진정한 ODA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캐나다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그러니까 캐나다는 좀 착해. 원래 나라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식, 일본식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근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프리카를 갔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정부 수준에서 중국에 대해서 약간 그 뭐랄까요? 그 뭐 우호 관계를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아프리카 국민들이 좀 다르다. 중국에 대한 반감은 상당하다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우리 걸 다 뺏어 가려고 자원을 강탈해 가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아프리카 특히 뭐 콩고 같은 경우는 예. 그 코발트의 70%가 콩고에서 나와요. 전 세계 코발트 70%. 그게 이제 2차 전지 그 배터리 예. 거기에 이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자원적인 이슈로 인해서도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을 비롯해 갖고 아프리카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보면은 이 홍콩 못지않게 상해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아시아의 뉴욕 이런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금융의 중심지였고 허브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그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단절을 하고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컸을 때 과연 중국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상해랑 베이징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격도 다르고 사람들끼리 별 좋아하지도 않을걸? 근데 이번에 보면 상해를 그렇게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이탈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웃 국가로서 중국이 잘 돼서 보면은 다 뭐 세계가 평화롭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예. 큰일 났어 지금 예. 보니까. 뭐 2억 5천 명이 감염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저도 한번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8월 때. 제가 걸렸던 코로나랑 그 사람들이 걸리는 코로나랑 다른가. 요즘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나. 본인은 별로 안 아팠구나. 아니 저도 아팠는데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A형 독감, B형 독감 다 걸려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A형 독감이 제일 아팠고 B형 독감 그다음에 코로나였어요. 근데 코로나는 근데 지금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지속됐지 막 중증도가 심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노곤하고 피곤하다. 근데 진짜 A형 독감 그것도 원래는 시작은 그쪽이었나요? 하여튼 중요한 병들은 그쪽에서 많이 시작해가지고 근데 A형 독감은 정말 힘들었던 게 이빨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독감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TMI. 네, 그래서 힘들었는데. 근데 백신이 다르잖아.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맞은 거는 뭐 맞으셨어요? 저는 화이자 맞았습니다. 화이자. 그러니까 저도 화이자 맞았는데, 그러니까 mRNA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시노백, 시노팜 이제 사실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좀 물백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별로 이제 효과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때 큰 반향 없이 조금 앓다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게 오미크론이 약해서 그런 거냐. 그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낼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백신 mRNA 백신이 굉장히 좀 특별한 거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 백신의 효과냐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약해진 거냐 요걸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뭐 또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중국 사람들 아니면 동포들이 약 사재기 굉장히 많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우리나라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중국 동포들 많은 대림동 이런 데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뭐 해열제 사놔야겠네. 그 뭐죠? 특히 타이레놀 왜 이렇게 타이레놀에 집착하느냐? 그 아세트 아미노펜인가요? 굉장히 그거를 중요해가지고 일본도 보면은 뭐 그 중국 사람들한테 1인당 2개인가요? 밖에 안 팔고 굉장히 해가지고 뭐 근데 그걸 비싸게 판다 그러다가 가져가가지고 근데 또 거기서 또 역시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심각한 게 근데 우리도 심각한 게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해열제에 그러니까 뭐 타이레놀 모든 그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재료 원재료가 거의 다 중국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은 우리가 만들지만은 80% 가까이 원재료가 다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드셨어요 지금? 아니요, 저는 오늘 가다가 좀 사드세요.
제가 근데 사실은 이거 풀기 전에 푼다는 얘기 막 나왔을 때 그 네이처에서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2억 8천만 명 걸릴 거다. 네. 초반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오미크론 치명률이 0.3%예요. 나 이거 계산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게 포린 팔러시에 나왔던 건가? 근데 중국 CDC 자료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한 20일 동안인데 사실상 이걸 푼 거는 12월 7일부터 풀었으니까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한 2,500만 명이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 20일 사이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75만 명은 사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치명률이 0.3%니까 0.003을 곱해갖고 2,500만을 해봤더니 75만 명이 나와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발표하는 숫자는 형편없잖아요. 예. 말도 안 되게 작은 숫자를 발표를 하고 있고 이 통계 이제 발표 안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신문에 보니까 이제 1월 8일 날 중국 개방하면서 그 사람 나가게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래 나오는 중국 통계도 잘 안 믿는데.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추세로 나가게 되면 중국 인구의 60%가 확진될 거다. 예. 그러면은 뭐 270만 명 사망. 문제는 300만 거기도 명 뭐 인구가 그렇게 사망이 많기 때문에 되는 의료 체계가 사실 붕괴되겠죠 보면은. 그것도 얘기가 나섰어요. 네.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10만 명당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 그 베드 수가 얼마나 되느냐 네. 이거 계산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 가장 높았던 게 그래도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20 몇 개였고 싱가포르이 한 11개 12개였던 것 같고 중국이 그 당시에 3.6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좀 더 늘렸겠지. 보건 크라이시스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타나고 있고 벌써 숫자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는 느낌이 들어갖고 이거는 이건 보통 재앙이 아니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저희가 들더라고요. 생각할 때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면은 병원에 가서 그냥 코로나 치료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코로나 말고 다른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평소에 병원 많아야 기저질환,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병상이 코로나가 그렇게 다 먹어버리면은 뭐 암 환자도 있고 그쵸, 보면은 그쵸. 평상시에 여러 가지 치료받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갈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치료 베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도 굉장히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은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걱정이 많죠. 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놀라면서 지금 막 네. 막고 이러는 게 이걸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니까 그쵸. 몇 명이 어떻게 죽었고 예, 요번에 이제 사망하는 사망자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고 그쵸. 이전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오미크론하고 변이가 벌써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걸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지 사실 그 되는데 데이터를 중국이 축적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 코로나 완전 극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죠? 뭐 그쵸. 왜냐면 케이스가 사례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치. 그죠? 그러면 그거를 잘 공개한다면 굉장히 그래서 안 주나? 근데 공개를 해줘야지 우리도 예. 뭐 대책을 세우고 근데 예. 처음에 코로나 처음 발발했을 때도 이걸 안 해갖고서는 예. 굉장히 이제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많이 저 봤잖아요. 그때 그 우한에서의 그 처음 그 군대가 이렇게 그 봉쇄했을 때 막 울면서 뛰쳐나오던 그 외신에 나왔었잖아요. 여자분이 이렇게 막 아줌마가 뛰어나오는데 아직도 지지가 않아요. 막 살려달라 그러는데. 근데 우한이 참 아름다운 도시고 가봤어요? 아니 가보진 않았어요. 교통에 제가 미국에서 친구가 우한대학교 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교통의 요충지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가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정상화됐겠죠. 근데 뭐 사실 약간 너무 좀 중국에 대해서 약간 좀 이런 얘기만 하니까 좀 미안한데 저 개인적으로 저 미국에 있을 때 중국 친구들이랑 아시안 솔리데리티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아 진짜? 지금도 저 학교에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어. 인간 대 인간으로 굉장히 우리 다 친하게 지내고 있고 정치가 사실 우리가 갈아놓을 뿐이지. 우리를 갈라놨어요? 네, 중국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싱하이밍 대사님이 보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저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했던 만큼 사실 경제 때문에 푼 것도 있는데 그만큼의 경제 성장도 쉽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풀기 전부터 이미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갖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좀 힘든 사면임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제 시작 부분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사건이었고 그래서 저랑 이재묵 교수랑 2위는 똑같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그걸 뽑았고요. 저는 1위도 똑같을 것 같아요. 뭐 다들 뭐 똑같이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 이가 없죠 뭐 이거는.
사실 보면은 뭐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일부 국제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은 좀 다르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 정치에서 오랫동안 국가 간의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내전이나 그렇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그 국가 간의 전쟁이 처음이잖아요. 보면 최근 근래 롱 들어 피스라고 얘기를 그죠? 하죠. 예. 예. 사실 우리가 못 느꼈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살았는데 이게 이렇게 사실 시작할 때는 사실은 한 달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누가 이기든 아니든 뭘 누가 얘기든 아니든 러시아가 다 이길 거라 생각했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좀 이렇게 뭐 휴전을 하거나 네. 해가지고 왜냐면 사실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루스족 같이 뭐 이렇게 뭐 같은 민족이고 뭐 슬라브족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뭐 러시아를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을 제가 좀 만나봤거든요. 학교가 아무래도 외대에 있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처음에 당황을 많이 했다 그러는 게 전쟁이 그 푸틴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전화가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로 전화를 많이 했대요. 친척이 너무 많으니까 막 그 뭐 사촌한테 전화하고 이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니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가지고 제가 만난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이모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장 푸틴한테 전쟁을 말이라 그래라. 그러니까 그만큼 밀접한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예. 보면은. 예. 하긴 뭐 일리아 아시잖아요. 그, 예. 예. 잘 아는데 친하죠. 근데 일리아는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 그런 많고요. 경우가 예, 되게 예, 많고. 예. 근데 참 어쨌든 간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리고 거의 이제는 네. 10개월째 지속되고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극비로 또 보면은 미국 갔다 DC를 왔고. 갔다 왔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현황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지금 북동쪽 이쪽 루간스크 지역 쪽에 크레미나라는 곳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하려고 시가전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펌은 아직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은 거기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위쪽에는 스바토베라는 곳이 있고 아래쪽에는 리시찬스크랑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라고 굉장히 요충지가 그 있어요. 지명들을 다 외우고 계시네요. 맨날 보면 그래. 하루를 그걸로 시작해요.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뭐 옛날에 키예프 정도? 예. 그다음에 하르키우인가요? 히르키우인가요? 뭐 하르키우. 하르키우 그 2대 도시? 예. 그 정도 그다음에 뭐 크롬반도 이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그죠?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저 구독자분 중에 지식플레이 구독자분 중에 우크라이나 분이 계세요. 키예프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가끔 아직도 연락을 하거든요. 잘 예. 지내냐. 특히 이제 공습 있고 막 예. 이러면은. 그래서 그런지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의 매일 봐요. 그래서 거의 매일 아침을 시작을 해 그걸로. 그래서 그 전황도 하고 있거든요. 그 라이브 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 국방부에서 내놓는 그 전황이 어떻게 되나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트위터나 이런 데 찾아보는데 근데 이제 크레미나를 차지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지금의 그 위쪽,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는 러시아 방어 라인이 좀 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 러시아 라인이 쉽게 무너질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지역적으로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세베로도네츠크 같은 경우는 거기를 러시아가 차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쏟아부었던 곳인데 밑으로 가면 그런데 하여튼 스바토베라는 것도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 상당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 헤르손 같은 경우는 헤르손 시를 차지한 이후로는 특별한 게 사실은 좀 힘들죠. 거기 강이 있어서 그 강을 건넌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드니프로 강이 이제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육로 위쪽을 향해서 그쪽으로부터 들어오지 않겠냐, 뭐 자포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이런 얘기가 말씀을 있고. 듣다 보니까 거의 우크라이나 지도가 다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진짜로.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격전이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몇 달 동안 벌어지고 있는데 바크무트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지난번에 류성엽 위원님 나와갖고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은 거기를 지금 차지하겠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봐서 여기가 대단히 지금 차지해갖고서는 굉장히 크게 뭔가를 뒤바꿀 수 있는 요충지는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 왜 러시아 이렇게 꼭 천착을 하면서 차지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대가 바그너 용병이거든요. 바그너 그룹. 예, 계속 신문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바그너 그룹이
여기서 뭔가를 차지해 갖고서는 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전공을 세웠다라든지 네. 뭐 그래서 사실상 굉장한 정치 그룹으로 성장하려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러시아 군도 가끔씩 싸운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러시아 군 내에서 내분이 있다. 예. 근데 당연히 왜냐면 있겠죠. 그 안에 여러 그룹이 있거든요. 그 방금 말했던 바그너 바그너 그룹, 그룹도. PMC라고 하죠. 우리가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라고 해서 이제 용병 그룹이죠. 그리고 인제 체첸이 있고 체첸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체첸은 옛날에 러시아에 반항하지 않았나 했는데 그때 했었던 이제 반군들은 거의 싸그리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체첸군은 이제 러시아 친러시아 체첸군. 그리고 친러 돈바스 반군. 여기는 많이 이미 전사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치열하게 전쟁이 있어 갖고 그래도 인제 남아 있고 그리고 인제 정규군 있는데 정규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뭐랄까 특히 바그너 그룹하고 뭐 체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욕을 먹는 그러니까 정규군이 욕을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예.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전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예전에 생각할 때는 사실 무기나 아니면은 뭐 군사력 객관적인 군사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나라도 맨날 신문에 나온 것처럼 전 세계 군사력 순위 나오면은 뭐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뭐 러시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러시아가 뭐 2등 이렇게 나오나? 2위였죠 그죠? 보통. 예. 근데 우크라이나는 훨씬 뭐 20위권 밖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전쟁하면 무조건 그런 객관적인 수치 뭐 항공기가 몇 대고 무슨 뭐 탱크가 몇 대고 이런 걸로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 전 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미국이나 그 서구의 어떤 지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니까 우리를 지키겠다 국가를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단적으로 오는 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정규군 얘기하셨는데 푸틴이 보면 10월 달인가 동원령을 내렸었잖아요. 보면은 동원령 얘기했는데 그때 막 외신에 나왔던 게 보면 뭐 요트 타고 막 탈출하고 징집 거부한다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그쵸, 왔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싸우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은 전쟁을 한다면은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명분 같은 게 명분이 필요하죠.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명분이 왜냐면 자기는 친척들 인척 관계도 많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좀 너무 푸틴이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중들의 어떤 공감을 좀 사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도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는데. 사실 근데 그런 지지율이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지지율이 낮다고 푸틴이 권좌에서 물러날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뭐 러시아 하면 옛날에 생각할 때 보면은 뭐 그런 무도하고 막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특별 군대를 편성해서 보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더 잘 싸우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저희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 우크라이나 이런 키이우 공격이 옛날 키예프 공격 얘기할 때 그게 남달랐던 게 그 징기스칸 몽골리아가 예전에 보면은 그 유럽까지 다 쳐들어갔을 때 보면 네. 끝까지 저항했던 데가 거기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만큼 좀 남다른 어떤 그런 그 외가스가 있는 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보는 예.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인제 굉장히 뭐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예. 뭐 근데 이 전망도 굉장히 달라 갖고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지 않나요? 그게 언젠가요? 그런 얘기 나오죠. 내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젤렌스키가 생각보다 전쟁을 오래 하고 있지만 전쟁의 피로도 때문에 어떻게 될까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전쟁 중에 그렇다고 대통령 그죠. 바꾸지는 않을 그런데 텐데.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보면은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뭐 그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정치적으로 내분도 굉장히 많았고 했다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그렇죠. 내부에서. 근데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그 러시아 국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많이 뭉쳤다. 그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은 러시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해야 된다 이런 명분도 있지만은 전쟁의 피로 속에서 아마 지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원래 인제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탄생을 하려면 우리가 국민 국가 뭐 이런 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학에서. 그러면은 확실히 이 전쟁이라는 것이 큰 예. 역할을 하긴 해요. 예. 네, 그래 갖고 예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였는지 이코노미스트였는지 거기서 전쟁 초반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국민 국가의 탄생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좀 뭐랄까 저는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세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일단은 인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비 증강이 막 러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군사력을 막 키워야 된다. 그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게 이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독일의 재무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도 아마 군사비를 상당히 많이 예, 기술 지금 지원을 뭐 숄츠 총리가 이제 예. 뭐 제가 기억에는 2월 27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분데스닥 와갖고 의회에서 연방의회에서 발표를 했죠. 올릴 거라고 국방비 올리고 특별히 또 더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라고만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뒤지고 보니까는 남은 게 없더래요 독일에. 실제로 무기나 이런 게 제대로 된 것도 별로 없고 예. 그동안 이제 너무 놀았던 거야. 예. 손 놓고. 사실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저력이 있는 나라인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뭐 그냥 맨 땅에서 시작을 하는 건 예. 아니겠지만은 지금까지 그렇다고 무기라든지 이런 체계가 막 빨리 예. 막 그럴 수는 또 없는 거니까 어쨌든 해서 뭐 굉장히 지금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국가들이 군사비를 늘리고 있고 폴란드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리적인 요충지였는데 네.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무기를 많이 사갔다 그러죠. 이게 뭐 탱크랑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빨리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한국에 샀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면 물론 무기도 우수하지만 예. 꼭 그거를 이제 붙여줬어야 될 거지. 그치. 무기도 물론 우승하지만. 아,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마 전에 드론 들어갖고 북한 드론 들어갖고서는 네. 욕 엄청 먹었었는데 네. 반품하는 거 아니냐 막 우리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오늘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또 뭐 이스라엘에서 드론 잡는 무기를 들여온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예. 아 그리고 저거 뭐지? 그거 봤어요? 예. 우주 발사체 올라간 거. 아, 뭐 저기 여기 속초에서도 보고 머리서 봤다. 저 봤어 나는. 저기 보셨어요? 뭐지? 막 이러고서 밤에 네. 저녁에 지나가다 이게 뭘까? 막 혼자 있는데 군사 보안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알려주지 않고 네. 쏜 다음에는 알려줬는데 네. 뭐 그냥 누가 봐도 사실은 이제 네. 약간은 보란 듯이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미국이랑 아마 미사일 협약이 아마 끝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맞아요. 예, 네. 필요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 유럽이라든지 이제 이런 국가들이 이제 군비 증강이 있고 푸틴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사실 이제 푸틴에 대한 이미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적으로 우리랑은 좀 멀기 때문에 네. 뭐 독재자 막 이런 네. 것보다 그냥 약간 성질 있어 보이는 상남자 막 약간 예. 이랬거든요. 막 우통 벗고 막 그죠. 다니고 막 이런 유도도 거. 하고 뭐 응, 그게. 네. 그러니까는 약간 빌런이라고 해도 네. 굉장히 약간 마초 뭐 남자 뭐 이런. 그죠. 거. 냉혹하고 또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계산이 굉장히 막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듯한 어딘가 좀 매력적일 수 있는 빌런.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지고 아 이게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맹점이구나. 예.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침공을 한 거거든요. 저도 사실 제가 외국을 많이 가보지는 않지만 러시아는 가봤거든요. 아, 나 러시아는 안 가봤는데 내가.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모스크바랑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네. 가봤었는데 근데 러시아 갔을 때 좀 좋았어요. 저는 사실 뭐 괜찮았는데 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답고 그렇다면서요. 그죠. 예, 뭐 여름궁전 뭐 에르미타주 다 좋았는데 이제 과연 앞으로 러시아를 언제 가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뭐 그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유럽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보면 거기 가서 뭐 그 게요리도 먹고 보면은 뭐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우리 러시아랑 한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러시아 그 뭐야 푸틴의 뭐 딸 중에 하나가 한국 남자랑 사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한번 했었거든요. 보는 그때만 해도 뭐 되게 막 한국과 러시아가 좀 가까워지는가 이게 나왔었는데 그죠. 뭐 근데 뭐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죠. 예.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전 세계 진영이 확 갈리는 예. 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예. 지금 뭐 미국이 끌고 가는 이제 사방 진영과 예. 그리고 미국을 싫어하는 예. 진영이 이렇게 딱 갈려갖고서는 편이 나뉘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나.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뭐 그 경제적 안보, 뭐 밸류 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또 보면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바이든이 예전에 초창기에 그 전쟁 났을 때 폴란드에 가가지고 이제 100개 국가 넘게 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쳐야 되고 뭐 이랬는데 사실 폴란드도 사실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폴란드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그렇죠. 전 굉장히 옛날부터 폴란드도 가봤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폴란드 좋아하거든요. 제가 갔던 유럽 국가 중에 저한테 가장 친절했던 국가가 또 폴란드예요. 왜 그렇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저는 폴란드에 이제 학회 대회 갔었는데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친절하더라고요. 되게 동양 사람한테 그렇게 웃어주고 이렇게 그런 갔을 데가 때 없었어요?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먼저 이렇게 자꾸 음식도 잘 맞았고
다시 간다면 저 폴란드 꼭 가보고 싶다.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민주주의 국가 아니라고 얘기해놓고도 불러달라고 뻔뻔스럽네. 아이고 뭐 저는 뭐 다 좋다고 전 위아더 월드.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 전쟁 때문에 뭐랄까 그렇게 얘기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너무 긴 평화가 있었다. 예.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이었다라고 예.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원래 노말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겠고 어쨌든 아니면은 반대로 뉴 노말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걸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역사에서 차지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위는 이제 두 사람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국가나 인물은 어디예요? 뭐 당연히 뭐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2024년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경쟁하고 있는 뭐 트럼프 아니면은 뭐 중국의 시진핑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국제정치 힘에 놀리고 국제사회는 몇 개 나라가 도드라지잖아요. 사실 보면 이게 특히 우리랑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크지 않은 국가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는 사실 저희한테 그렇게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 거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저희한테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또 안보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 나라가 아무래도 눈에 맞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 외에 좀 더 스페셜한 거. 스페셜한 거. 네. 아,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도 여기가 다른 사람들은 관심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 관심 있다. 인도? 네? 왜? 조만간에 인도가 응. 중국보다 인구수 인구가 넘어서요. 늘어난다는 예, 얘기가 예. 듣고 사실 저는 예전에 보면은 사드 보복당할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또 그러면서 너무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남방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나 베트남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들을 우리 국민들이 대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떻게 보면 국익 아니면 뭐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변화나 어떤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좀 다변화하면은 우리의 어떤 중국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덜 조금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구나. 예. 저는 지역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쪽을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고. 그것도 중요하죠. 네, 거기 이제 원래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곳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해체되는 분위기거든요. 예. 뭐 CSTO는 완전히 해체된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멀스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면 특히 카자흐스탄을 필두로 해갖고서 예. 나오고 있어서 거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가 되게 흥미롭긴 해요. 이건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터키가 튀르키예가 선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재선하겠지 뭐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자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탄불 시장을 잡아 넣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본인의 지금 현재 위치가 그렇게 굉장히 탄탄하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경제도 너무 안 좋고 튀르키예가 그래서 근데 튀르키예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뭐랄까 좀 그러니까 입김이 있는 곳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외교적으로나 뭐 굉장히 조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토 핀란드나 스웨덴 나토 가입 문제도 사실 튀르키예가 지금 승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비준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슈 그래서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할 것인가.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이런 가운데서 모스크바를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냐 그러니까 그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해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이런 가운데서도 러시아랑 교류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학생 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원을 온 학생이 하나 있어요. 국비장학생.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친구를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알았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지만은 우즈베키스탄 안에 칼라팍스탄인가 하는 데가 있대요.
그거 몰랐어요. 음. 근데 자기는 칼라파키스탄인가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자치령인데 예, 예. 굉장히 심하게 그 분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독립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굉장히 어떤 복잡한 어떤 그 인종적인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민족적인 어떤 분쟁 이런 것들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어 큰 나라잖아요. 근데 또 의외로 또 보면 또 우즈베키스탄은 그 자원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카자흐스탄 엄청 많은데. 자원은 카자흐스탄에 많다 네. 그러더라고요. 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또. 카자흐스탄도 이제 러시아랑 붙어 있는 북쪽 지역은 예. 러시아계들이 좀 살고 있고 예. 그래서 그쪽이 좀 가까운데 이 아래쪽은 또 상당히 또 반러 정서가 꽤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지역적으로. 토카예프 대통령도 무시를 많이 당했잖아요. 예. 푸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는 이제 뭐 우리는 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고 카자흐스탄만의 어떤 역사가 있고 막 이런 얘기하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확실히 좀 보여왔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러시아의 어쨌든 힘이 좀 빠진 상태라 갖고 예.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도 사실 이제 계속 분쟁을 있어 왔고 계속 또 뭐 자잘한 전투라든지 전쟁이 있어 왔는데 예. 작년도 있었죠. 2022년에도 있었고 근데 거기 아직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거기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예. 그러면은 사실 이제 서구에서는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긴 해도 친러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둥 마는 둥 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태도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옛날에 그 제국들이 예. 또 눈독을 들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뭐 국제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은 어떤 그 주변 국가들의 어떤 강대국들의 어떤 그 세력 관계나 역학 관계가 어떻게 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면은. 예. 미어샤이버 팬이냐? 예. 아무래도 뭐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붙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겠죠. 보면. 아 정말. 그 강대국 중심의 현실주의. 예. 네. 참 팬이 많으세요. 미어샤이버 교수님이. 한국에서 많이 좋아하시죠. 한국에서 그렇게 좀 좋아하셔요. 예. 왜 또 그런가요? 러시아 전쟁에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그 언급도 많으시고 또 보면 키신저도 그렇고 요새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자, 오늘 그래서 2022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국제정치적인 예. 그런 사건들 5개씩 각각 뽑아봤고요. 예. 그리고 뭐 1위는 뭐 여러분들도 다들 똑같이 생각하셨겠지만은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차지를 했습니다. 차지했다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 전쟁인데. 네, 그리고 2023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뭐 잠깐 뭐 짚어보긴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 전망하는 거를 내가 되게 싫어해요. 예. 맨날 틀려 우리. 그렇죠. 예. 다 얘기하면 돼요. 뭐. 다 해다가 나중에 이렇게 찍어놨다가 이렇게 응. 바뀌면은 그때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지만은 말은 못했다. 그죠. 이게 뭐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다 틀려요. 예. 보통. 근데 예. 현장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맞아. 그죠. 아무래도 예. 듣는 게 있고 감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예.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모든 전문가들은 안 안다 그랬어요. 푸틴이 미쳤냐. 미국은 달랐죠. 미국은 달랐고 맥메스터 장군. 예. 맥메스터 장군을 바로 전날 인터뷰를 했어요. 6월 23일 날 했어요. 24일 날 침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물어봤을 때 한다 그랬었어요. 맥메스터 장군은. 그리고 그냥 뭐 어느 정도 선, 뭐 동부만 뭐 이걸로 끝이지 않고 저녁을 다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는 저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야전 경험이 있었던 삼성 장군이 많았던 거죠. 미국의 정보력은 상당한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 지역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입장에서 많이 빠져서 보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위시풀 생킹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약간 좀. 예. 그 국가에 대한 그 지역에 예. 대한 어떤 예. 이렇게 애착이 사실 있을 애착이 수밖에 있어요. 없거든요. 예.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또 뭐 네. 환대를 받으셨던 것도 같고. 아 그래요? 아 그러셨대요? 외롭지 않게. 예. 폴란드가 사실- 선대 받았잖아. 저 폴란드 좋았고 뭐 그 모스크바 다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게 뭐 붉은 광장도 가봤고 페테르부르크도 가봤고 다 했습니다. 아 진짜 친러라고? 아니 뭐 친러는 아니고 저는 사실 늘 대할 때 정치인들하고 국민들을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사람들은 다 좋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렇죠. 위아더 월드 다 국가가 문제죠 사실. 예. 예, 맞아. 정부와 그 수뇌부가 문제인 예, 거죠.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그래서 좀 짚어봤고요. 조금 이제 또 뭐 떡국도 드셔야 되고 예. 1월 1일 그래서 휴일이시고 또 편히들 예. 쉬시길 바라고요. 예. 저희는 또 롱테이크에서는 조금 심도 있게 좀 예. 깊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이지. 그래서 2023년에도 이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조금 빨리 시적절하게 전문가들을 모셔갖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깊게 이야기를 좀 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틀어놓고서는 다른 일을 하셔도 될 만큼 긴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끔은 쇼테이크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휴일인데도 나와주신 이재목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예.